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5%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는 2600선을 지키기는 했지만 연일 조금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80포인트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800억, 기관 투자자 1,300억 정도를 코스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150억, 77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별 차트를 보시면 21선을 지지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따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도 21선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21선 아래로 한번 주가를 꺾고 61선에서 또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반등한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급하게 올라갔던 그 지수를 조금 이제 시간을 두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증시 전체에 대한 움직임이 추세가 꺾인다라든지 그런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월봉은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이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지금 이틀 연속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6천억 정도를 매도하였고, 기관 투자자는 5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좀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600선 근근히 지키고 있는데 이번 주 조금 더 증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고점 부근에서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아직 탈환하지는 못했고 전체적인 이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좀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대로 계속 올라가기는 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지금 이제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 지금 이 상단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수급이 특히 지속적인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닥은 수급 자체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급등을 했을 때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염두를 해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시장이고요. 환율은 1289원으로 5.5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81선 수준에서 조금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급락한 것에 대비해서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락폭이 크고요. 21선과 갭이 벌어져 있을 만큼 아직까지는 환율이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오랫동안 횡보하던 구간에서 많이 이탈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또 안전한 그런 구간을 만들 것인지 혹은 추가적인 하락을 시키면서 이전의 전 저점까지도 떨어뜨릴 것인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월봉 차원에서는 이미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국엔 차곡차곡 떨어지든 한 번에 떨어지든 환율 자체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느리게 반응을 할 뿐이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 미국 증시 어제는 휴장이었는데 오늘 이제 선물 지표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5%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 지표 0.5%, 유로 톡스는 이제 0.2% 수준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많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가 지금 이제 급 상승, 급 하락이 아닌 약상승, 약하락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수준의 지표를 좀 유지를 시킨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된다면 계속해서 증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채 시장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78%, 뭐 계속해서 평소 수준의 그런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도 지금 3.78 요 수준에서 크게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전반적인 그 지표들이 점점 이제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지표들이 회복이 된다면 이 지수도 같이 회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WTI 국제유가도 급락하지 않고 결국에는 적절한 수준에서 좀 72달러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큰 이제 이벤트가 거의 다 지나갔죠. 금리 인상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정말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베이비 스텝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CPI 지표도 시장의 예상치만큼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유가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죠? 미국과 중국도 이제 이번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조금 이제 그 긴장감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바로 친구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좀 있으면 또 이 글로벌 정세가 조금 이제 안정된다 싶으면 또 나타나는 것이 미중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증시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그냥 무난하게 큰 이 악재 없이 무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원 하락해서 19,27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05%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4%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2만원을 찍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장 마지막에는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만원을 넘어가다 보니 이 호가도 10원 단위가 아닌 50원 단위로 진행이 되었고요. 딱 2만원 수준에서 지금 물량을 치고 올렸다가 그대로 이제 뱉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오전에 치고 나갔던 그 힘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마지막에 좀 거래가 붙으면서 어제보다 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가격은 19,320원으로 한 5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진행이 되었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까지도 많이 터졌습니다. 1,5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있었고요. 이 대부분의 거래는 오전에 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5분봉을 보더라도 오전에 거래를 확 이렇게 실으면서 한 번에 이제 주가를 좀 올리고 그 뒤로 거래량을 서서히 줄이면서 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흐름이 이제 내일부터 조정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반짝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가 다시 내일부터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거래량이 최근 대비해서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저는 눈에 띄고요. 평소에 2천만 주 이상으로 우리가 피크 고점, 그죠? 피크를 찍었던 그 거래량에 가까운 이 거래량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더 붙으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눌리면서 진행이 되면서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점을 한번 높였습니다. 다시 이제 이 19,450원인가요? 500원 정도를 뚫고 나가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2만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양봉이었다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조금 아쉽게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그대로 떨어지기보다는 내일부터 다시 이 윗꼬리를 메워주는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아랫꼬리도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았다가 그 아랫꼬리를 메우는 음봉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윗꼬리를 메우는 양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양쪽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장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일단 오늘 1,5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내일도 이 정도 유사한 거래량이 나오거나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윗꼬리를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5,000원부터 19,000원대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아랫꼬리를 달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방 경직이라고 하나요?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상당히 누군가 받아 놓으면서 그렇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도 계속 위로 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이평선들도 모두 지금 위로 향하면서 정배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2만 원을 좀 넘어가면서 계속 50원 단위로 좀 거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2만 원을 회복하는 순간 이제 블록딜 가격대를 다 회복을 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횡보하던 그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해서 22,000원, 3,000원까지도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좀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여기서 다시 뭐 우리 생각보다 다르게 음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을 찍고 바로 이제 고점을 찍어 눌리면서 눌리던 그 이전 패턴과 충분히 지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조금 눌리더라도 분명히 이평선을 타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 지금 20월봉 선 넘어서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버티기도 했고 이 그동안 지루한 횡보 구간, 하락 구간, 횡보 구간을 이제 돌파하다 보니 막 수익이 나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매도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수익권으로 갓 진입을 했거나 조금 더 오르면 이제 이 손실분을 다 메우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이렇게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하는 구간만큼 이 상승 흐름도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36개월 혹은 24개월을 기다리고 나서 단 1개월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수익도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겹다, 돈이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부분 익절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은 이제는 매도를 하면서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증시에 대한 흐름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2, 3년 동안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고 전반적인 이 산업에 대한 분위기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의 사이클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는 관련이 있고요. 금리 인하와 경기 활성화는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체보다는 활성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 일단 차트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53,700주, 외국인 투자자 65,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오늘은 크게 많은 매수가 없었습니다. 금융 투자가 2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좀 최근에 매도를 조금 이어가는 것 같고 보험은 63,000주 매수하면서 3일 매수, 그 다음에 투신은 2만 주,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지만 최근에는 계속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금융은 좀 팔았고 연기금 투자자가 13만 주를 매수하면서 또 최근에 이 매수세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들어서는 꾸준히 또 매수를 해주면서 물량을 확보해주고 있고요. 사모펀드 또한 3일 정도 매수해주면서 최근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기술적인 부분, 투자자의 수급 부분, 그리고 주변의 그런 뭐 환경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상황에서 주가 하나만을 집중하기도 좀 그렇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봐오던 그런 기업성에 중점을 두고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쭉 빠졌다라고 해서 뭐 이대로 쭉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내려도 상관없고 여기서 바로 메워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매도 잔고는 자 300만 주대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3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한 5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4만 주네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많은 물량은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주 정도 빠르게 상환되고 나서 이제는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300만 주대에서는 한 4일 정도 유지를 하면서 크게 많이 상환되지는 않습니다. 6월 19일, 6월 20일 모두 뭐 공매도 1거래가 크게 많이 없었고요. 오늘 뭐 28만 주로 평소보다 좀 증가했지만 사실 거래량이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로 따지면 크게 많은 수량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잔고 또한 거의 뭐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대부분 상환이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수급도 일단은 최근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멈추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를 다시 늘리는지 이 매도를 하면서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차 잔고는 상환이 되었습니다. 45만 주 상환되었고요. 체결은 9만 5천 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감소를 좀 멈추었지만 대차 잔고는 지금 매일매일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1697만 주로 1700만 주 아래로 지금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차 물량을 다 갚고 신규 공매도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대차 상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매도가 상환되고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공매도 상환 세력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쌓아왔던 그 물량을 걷어내면서 이제는 머리가 좀 가벼워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다시 노려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왔을 때 그 상승 구간에서 공매도를 강하게 치면서 위쪽 가격대에서 공매도를 쌓아 나갈 거고요. 거기에서 또 이 상승세가 끝났을 때 또 긴 조정 기간을 주면서 공매도에 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뭐 그런 패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공매도 수량과 대차 잔고는 계속 주시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정 물량 별로 매수 많이 없었는데요. 25만 주 매도로 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오늘 이틀 정도 이렇게 또 매도가 진행되었고 보유율은 13.64%. 네, 그래서 13.6%, 7%, 이 수준에서 최근에는 계속 큰 비율 변경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남은 한 3일 정도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네, 외국인 보유는 계속 꾸준히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원은 자, 어제는 이제 JP모간이 오히려 매도를 좀 했고요. 모간소울은 약 매수를 했지만 이제는 이 모간소울로부터 나오는 매수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차 잔고, 그 공매도 잔고도 크게 이제 줄지 않고 있고요. 이 모건서울이 가진 그 공매도 수량의 많은 부분을 상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 보유자로부터도 지금 이제 빠진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관소울로부터 이제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매도로 나타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오히려 또 JP 모간이 오전에 이렇게 바짝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바짝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싹 올렸던 그 투자자가 JP 모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이 주가를 치고 올렸다가 누군가가 만약에 대량 매도를 할 거라고 했다면 사실상 이 투자자 수급에 좀 나타나야 되는데 크게 지금은 나타난 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지분을 5% 블록딜 매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3천억 원을 확보해서 신성장 사업 투자에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밥캣 지분 매각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산 밥캣에 대한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고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만 팔더라도 1,000만 주기 때문에 6천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이제 이 주가가 6만 원대로 진입을 하니까 또 저렇게 카드 하나를 꺼내면서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를 많이 이렇게 10% 매각이 한 것이 아니고 5% 정도 적정선을 줄여서 매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전처럼 뭐 1조 원 혹은 뭐 많은 한 8천억 원 이런 수준의 금액을 급하게 확보할 만큼 그렇게 재무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블록딜을 하면서 3천억 정도를 확보를 한 것 같고 그 3천억 원은 앞으로에 대한 SMR이라든지 그런 수소 터빈에 좀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두산 밥캣 입장에서는 21선을 타고 쭉 올라왔던 그런 주가가 내일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크게 올라왔던 주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정 기간을 갖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설 중장비가 많이 필요한 글로벌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수화 물량 끝나고도 결국에는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밥캣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추가적인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이제 두산 밥캣으로부터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금액이 크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유상증자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이렇게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지금 다 상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 PRS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성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는 최후의 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재무가 완벽하게 이제 악화되기 전에는 사실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급하게 이제 유상증자를 2번 진행했고 그 전에 2019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3번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블록딜을 통해서 3천억을 확보를 했고 이 3천억을 또 이제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신성장 투자 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리고 차세대 발전용 수소터빈 개발, 생산 등에 투입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 시장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6월 14일경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이제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가 세일즈를 광폭으로 이제 늘리면서 동유럽 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수주 계약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아이다호주 이외에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 SMR 생산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확대를 하거나 혹은 이 뉴스케일 파워의 투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추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기자재 공급을 확정을 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두산밥켓의 매각 대금이 아마 뉴스케일 파워에 직접 투자가 되거나 혹은 창원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제작 공장을 좀 더 확장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소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 2027년까지 개발을 하고 실증을 해야 되고 그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작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가스터빈 생산 시설도 아마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런 생산 시설을 늘리고 그다음에 생산 인력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전열을 이제 재정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가 터지고 수주가 터지는 2024년, 2025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IR 자료를 보셔도 2025년에는 이 수주 금액과 매출액이 급속히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두산밥켓의 블록 딜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더 이상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한 가지의 증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매각을 통해서 빚을 갚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그죠? 신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금액 규모 자체가 이전에 유상증자를 뭐 1조를 하던지 그런 식의 큰 금액이 아니라 많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만으로도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수익률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꼭 올해까지만이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불확실성, 그런 구름들이 짙은 안개가 하나씩 걷어지면서 퍼즐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퍼즐 하나가 맞아서 이제 2만 원대로 진입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익절하기보다는 그 퍼즐을 좀 여러 개 맞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제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하면 합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을 좀 초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수원이 이제 그 루마니아 쪽에서 삼중 수소 제거 설비를 거의 이제 수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까지 통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금액은 약 2,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주를 완료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이집트 원전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비를 수주를 하게 된다면 동유럽 시장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원전 단독으로의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기자재 공급에 대한 수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우리나라 한수원, 한전과의 그런 합의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고 K원전이 그렇게 수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그 두산 스코다 파워가 또 단독으로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기자재 납품에 대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지금 양쪽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꽉 잡고 있고요. 그 시장에 대한 확대는 곧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확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상황이 워낙 이제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고요. 네, 그런 침체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원전 폭발 사고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산업이 많이 죽어 있다가 이제는 그 탈탄소, 그죠? 탈탄소를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그 기존의 생산 에너지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기차라든지 그런 전기를 이용하는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전기 수요도 늘어났고요. 거기에 러시아와 같은 그런 이 국가들이 에너지 제재를 통해서 또 에너지 가격을 급등락시키는 그죠? 아주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안정적인 에너지원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생각해 보니 사실 이런 원전 폭발을 안전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세 개를 보고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충분히 이 원자력 에너지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각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 에너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원자력 에너지도 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다를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분히 이 상황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1차 정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2024년에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전력 설비 계획으로 신규 원전 4기 이상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형 원전 4기가 다시 추진이 될 것인지 이전에 이제 추진이 되다가 그 완전히 백지화 시켰고요. 거기에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이 되다가 이제 멈추기도 했는데 그 계획이 다시 살아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북 울진에 또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들어올 계획도 추가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 단계도 아니고 이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뭐 신규 원전을 4개를 짓는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추가적인 건설 검토가 있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속초시 대진원전, 그 다음에 경북 영덕군의 천지원전 등이 이렇게 후보 부지로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다시 확보를 하는지 그런 것들부터 이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을 계속 짓는다라고 해서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부터 운영해오던 그런 원전들이 상당히 많고요. 향후 10년간 이 원전이 10개 정도가 10개 정도가 수명을 다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명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그 교체 기간도 있고 교체한 동안 그 원전들이 정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늘리되 일단 이런 기본 전력 수급이 되는 그런 기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도 일정 부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신재생에너지에서 특히 해상풍력 시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터빈도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시장이고요. 2030년대에는 이제 수조 원대에 달하는 매년 수조 원대에 달하는 수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규 원전도 특히 대형 원전 입장에서도 수출 건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신한울 이후에 또 후기에 대한 그런 건설 이 과정이 있다면 상당히 또 이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SMR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뉴스크레이 파워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서 계속 이제 수주를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받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신규 수주 금액이 이전 전성기처럼 약 뭐 1년에 10조 이상 2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터빈, 뭐 수소 가스터빈, LNG 가스터빈, 그 다음에 어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지금 다리가 거의 문어 다리입니다. 네, 여기저기 걸쳐서 그 시장들이 걸친 것들이 뭐 지금 미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 둘씩 그 걸친 것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2만 원을 좀 넘어가면서 좋게 마무리를 하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